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기정입니다. 역사기억과 평화행동의 창립에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그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구자로서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하다 보니까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혼자서 굉장히 그 발을 동동거리면서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조성두 흥사단 대표님하고 김태열 몽양기념회 회장님 그리고 김한곤 선배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내어주시고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함께 뜻을 하고 준비에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능한 건지 잘 몰랐었는데요. 이 조직화하는 힘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그 이름이 역사기억과 평화행동인데 당연히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망각과 군사 동맹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던지고 거기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언론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짚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사 동맹화에 대한 얘기를 주로 제가 하고 김창록 선생님께서 이 역사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아마 짚어주실 거고 현재 언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세 번째 토론에서 발제해서 김원경 님이 짚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그 상황의 추이를 갖다가 지켜보면서 정말 지금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느꼈습니다. 뭐 지금 늘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러저러한 그 역사적인 과거의 비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근현대사 이래의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나고 있던 그 시기에 직전에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어서 정말로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괴로운 마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1904년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해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외교권을 잃고 자주권을 잃게 되는 그러한 직전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1945년 48년까지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단 정권 수립과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 거의 역사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 비견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 워스트 시나리오라 그러죠. 연구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능하면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릴 때 몇 단계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설마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게 지금의 이 정부 들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정말로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미래가 우리한테 전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정부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진고이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고이스트 윤석열에 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진고이즘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맹목적인 애국주의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국주의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여기다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뉴라이트라고 하는 게 지금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전쟁광이라고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영어로는 워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뭔가라고 하는 말이. 그런 그 진고이스트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고이즘이라고 하는 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뭐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선호하고 전쟁을 선택하는 그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한반도에서 결과적으로 전쟁 체제에 준하는 정전의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을 시도했다가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대반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반동의 경향 속에서 한반도 정전 체제가 부활 강화되고 전쟁의 위기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짜 평화로 규정한 데 따른 반동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협상을 통한 외교를 통한 평화를 부정하고 힘에 의한 굴복을 평화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진고이즘의 한국 외교가 포획당한 결과이고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고 한반도 위기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지구적인 그런 이 전선에 지금 막 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정부 들어서서 자유가 평화를 대신했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행했으며 한일 관계 정상화, 이른바 정상화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이름의 대반동이 지금 한일 관계의 정의로운 대전환을 대체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스스로가 자부하듯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올인해서 이를 이른바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상화라는 말이 또 오염되고 있는데요. 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가 한국 외교의 알파자 오메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정부 출범 후 한국 외교 정책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의 미명하에 무제한동맹으로 확대 강화하고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던 한일 관계를 안보 파트너십으로 재규정하여 역사를 묻지 않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1965년 체제로 복귀시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급기야 이번 여름에 사도광산을 둘러싼 이러한 그 작태를 우리가 보고 말았습니다. 이 지난 여름에 있었던 것은 불법적인 식민 지배라고 하는 역사 전쟁에 우리 민족으로서의 불후퇴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불후퇴 방어선으로부터 후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개된 것들은 이 불후퇴 방어선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총구를 일본을 향하지 않고 우리 내부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남남 역사 내전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향, 그 남남 역사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어딘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대륙 봉쇄의 전방 전진 기지로 한반도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한반도의 남부를 전방 전진 기지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지난 여름의 끄트머리에 8월 27일에 국회 국방위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악사 긍정 발언으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 동맹의 마지막 퍼즐로 한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동맹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일 관계였고 그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그 갈등 때문이었는데 그 역사 문제라고 하는 그 갈등을 제거함으로써 한일 동맹을 갖다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상화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전개되는 대결 구도가 복고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역사 문제 이전에 국방부에서 먼저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가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두 가지가 엎치락 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연동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일 간의 안보 군사 협력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13쪽 이후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이번 발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이것도 아직도 다 정리되지 못했는데 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와서 원고를 제출했던 상황이어서
하다가 말았는데 하다가 마른 것 자체가 한 정도가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한미일 간의 뭐 안보 군사 협력이 실질적으로 전개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은 거꾸로 보자면은 한국이 만일에 그 미국이나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북중러 간에 이런 정도의 그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라고 한다면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 연습을 진행했다고 한다면은 그때 한국이 느끼는 안보 불안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거꾸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북한이 느꼈을 안보 불안이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가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부인하고 개시되었던 국방 안보의 정상화에 이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시도되었는데 그 시초가 작년 3월 6일에 있었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보해법의 제시였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월 6일 날 이 해법이 제시되자마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고 바로 그날부터 한미일 간의 그 안보 통합사령부 설치 논의 같은 것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는 유사동맹, 동맹과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사동맹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는데요. 뭐 유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진짜 동맹으로 변환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침 그러한 그것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움직임들이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지정학이 이른바 지적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해내고 발언하는 그러한 수준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지금 1, 2년 사이에 완전히 정책 페이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정책화돼 가지고 하나씩 두 개씩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에 이게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사실은 미국에도 중국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제3의 공간을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한미일 동맹에 올인해서 지금 위험 수당을 타러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냉전기에 있었던 위계적인 한미일 간의 안보 분업 구조가 부활하고 있는데 이게 안보 분업 구조라고 하는 게 군사적인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이 이 기획을 하고 일본이 무대 감독을 하고 한국은 그 무대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형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 칼춤을 추다가 잘못해가지고 피가 튀기는 상황이 되면은 미국이나 일본은 거기에까지는 피가 튀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게 특히 일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극동 1905년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와 안보가 이렇게 연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처음에 제가 1904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게 이 말씀인데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나오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담론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문제가 3월 6일 날 이른바 강제동원 문제가 3월 6일에 해법으로 제시되자마자 일본에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1905년 체제라고 하는 논의가 정책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임이 개시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극동 190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한 연구자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사실은 두 개의 다른 동맹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다. 하나고 한반도와 일본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안에서 일본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반도와 일본에 더해서 대만까지가 일본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안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주권선, 이익선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선이라고 하는 그 한반도와 대만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일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1905년이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이 그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이게 깨졌지만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개입해 들어가지고 그 전쟁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미일 안보 조약을 맺고 한국하고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게 일본 대신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안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미국의 국력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이게 불안해져 가고 있다. 이걸 다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일본의 최대 지금 이 현안이고,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이 직접 나설 것인가? 그러기에는 일본은 아직 거기까지는 힘은 없고, 그러니까 전전의 체제죠. 1905년 체제를 일본의 힘으로 다시 복원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은 그만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일본이 선택한 게 한미일 안보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 보기에 1905년 체제를 부활시키는 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특히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새로운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전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 특히 이제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의 담론, 그러니까 문명 국가 일본이 야만을 개화시키기 위한 전쟁,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담론을 갖다가 지금 부활시키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전쟁이고, 일본은 선의 입장에 서 가지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내기 위해서 이 새로운 질서를 갖다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줄 세우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줄 세우기 한 다음에 줄을 쓴 그런 국가들을 이른바 동지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영어로는 뭐 like-minded countries라고 하는 말이지만, 동지,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걸로 줄을 세운 다음에 그 동지국을 하나로 결박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서들, 공약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하나씩 제도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배경 설명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럴 만큼의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10쪽으로 나아가겠는데요. 지금 한 몇 년 동안에 일본하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안보 3문서라고 하는 것이 22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각이 결정이 돼가지고 일본의 안보 정책의 향후 이 지향을 갖다가 확인했던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GDP 2% 선에서의 방위 예산을 짜서 그렇게까지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반경 능력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모두가 일본의 전후 안보 방위 정책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탈이었고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일본이 예컨대 뭐 중국까지는 일본은 거기까지는 감히 못하겠지만 북한에서 약간의 뭐 문제적인 일본이 봤을 때 문제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일본이 먼저 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일본은 군사 교류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될 건 뭐냐면은 국가방위 전략이라고 하는 그 문서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지국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는 국가들하고 협력을 갖다가 논의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로 한국은 이 동지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국 안에 있는 국가들하고는 이른바 RAA, 그 상호접근 원활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고 상호군수 지원 협정을 맺고 이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그 정비를 갖다가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적으로 이제 여기에 한국과의 그 악사 체결이라고 하는 것도 정책의 하나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방위 전략 안에 이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도 거의 같은 시기에 외교부와 대통령 안보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세 가지의 문서를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일본의 세계 안보 문서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이 한국의 세계 안보 문서와 일본의 세계 안보 문서가 하나로 엮여가는 그런 과정이 캠프 데이비드로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들어진 세계 안보 문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세계 안보 문서가 결합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의 강화,
한미일의 일체화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찍는 그런 것이죠. 그 도장을 찍게 되면은 그 도장을 찍은 그런 협력의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해체해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역적인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번에. 되도록일 수 없는 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거기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가 그 이후에 안보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제도화되고 있고 제도화를 넘어서서 요즘에는 그게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감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 경위들이 그냥 그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한테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그 퇴임을 앞진 기시다 수상이 왔을 때 이른바 제3국에서 자국민 대피협력 각서를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언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는가라고 한다면은 지난 2월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양국 영서당국 간 협력을 위한 양화각서 체결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을 그 퇴임하기 전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제3국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본 국민이 대피할 때 우리가 협력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는 그런 전 단계로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라고 하는 걸 한반도에서 긴급 사태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일본인을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제도적인 조건들을 갖다가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일본의 자위대 수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이른바 RA의 상호 접근 원활화 협정의 내용을 갖다가 거기 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사태 때 그러면은 서로 간에 그 군수품을 갖다가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악사라고 하는 것이죠. 악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군사행동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행동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상호 접근을 갖다가 협력한다고. 그러니까 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을 때에도 협력한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제한적이지만은 군사 부문에서도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 활동을 제외한 모든 거에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거의 이 동맹에 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에 실질적으로 어딘가에서 뭔가 이렇게 우발적인 사고라도 일어나가지고 전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전투 이외의 모든 걸 협력한다고 해서 그러면 전투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아마도 그것도 그 흐름 속에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로 갈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를 상상할 수 있는가? 저는 여태까지 설마 그건 아니겠지 그래 왔지만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설마라고 하는 걸 하나씩 이렇게 실현되는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정말로 오싹오싹하는 그런 나날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과제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악사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될 때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걸 갖다가 환기하는 그러한 그 움직임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이 환기를 해나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악사 체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보 주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일에 안보 주권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행정부 안에서 행정부에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도장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전개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회의 논의 그리고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고 만일에 그것이 어떤 이 완성된 것으로 만일에 이 성문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비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움직임들이 전부 이 한일 동맹화라고 하는 그런 길목의 역사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의 그 뉴라이트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배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명예로운 미래의 문제지만
명예로운 미래가 아니라 정말로 생과 사의 미래가 갈려있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 신한일 이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는데 1998년도에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에서 있어 왔던 그런 한일의 협력을 조금 더 수준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1998년도 한일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의 공동선언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나오는 공동선언은 역사 망각 미래 파괴의 공동선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선언이 만일에 이러한 정치 과정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예의주시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디테일에 있으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까 어떤 문장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질 것인지 우리가 감시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금 일본에서 기시다 내각이 나온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베 노선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회가 왔고 거기에서 북일 관계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집니다만 저는 이것도 뇌피셜인데요. 이번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뭐 북한군이 파견된다 어쩐다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약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아시아에서 특히 일본발의 이러한 이 움직임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일본에서 북한이랑 어떻게 마주해가지고 이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일본에서도 그런 논의가 나왔다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연결고리로 이게 지금 연결되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